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국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차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24년 8월 2일이고요. 오늘 한국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다 크게 조정을 넘어서는 어떤 분들께는 정말 폭락으로 다가가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기운에 조금 찬물을 뿌리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또 다른 유튜브 댓글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래서 국장은 하면 안 된다, 미장으로 넘어가서 자기는 너무 많이 편하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정도의 충격을 줬었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단 8월 2일 한국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둘 다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지를 조금 이유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나와서 한국 시장은 그래서 어떠했느냐, 이게 어떤 정도의 반응으로 나왔던 상황이냐라는 걸 정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까지 8년차 투자자였고 올해로 이제 9년차 투자를 하고 있는데, 9년차 투자자는 이런 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생각의 기저에는 어떤 로직이 깔려 있느냐를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3.6% 떨어지면 오늘 코스피 3.6% 떨어졌고요. 코스닥 4.2%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간략하게만 수급 보여드리면,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이제 상승 종목 60 종목밖에 안 되고요. 871 종목 떨어졌으니까 그냥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146개 오르고 1,500개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거의 업종에 가리지 않고 다 떨어지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 정도로 크게 개파락이 나오는 그런 장에서는 보통 외국인 기관들이 팔죠. 양시장 모두 다 보시면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자발적으로 쓸어 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었고, 외국인 기관들이 냅다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스닥도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거래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큰 영향을 받는 데는 보통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한번 맵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몇 군데 섹터들 빼고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다가 또 강의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오늘 강의 들었던 수강생분도 그렇고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어차피 뭐 그동안에 미국 시장 조정 이따금씩 받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그 정도로 조정 받는 날 아니냐, 그냥 시장이야 조정받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나스닥 그리고 S&P 조정장하고도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시장 조정장, 미국 시장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제 마우스 따라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좌상단에 있는 빅테크들이죠. M7. 얘네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하단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지극히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섹터 안 되는 애들, 얘네들을 제외하고서 나머지가 다 빨갛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하락장 혹은 그동안의 조정장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미국 시장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키워드 그리고 센티멘트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좌상단에 있는 애들이 좀 떨어지면서 우하단에 있는 애들이 올랐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던 애들로 수급이 그냥 쏠려갔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좌상단에 있는 M7, 엔비디아를 위시한 M7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할 명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시장은. 근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굉장히 스물스물 올라오고 9월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이런 기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 오르지 못하고 계속 실적도 어려웠었던 우하단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다가 얘네들이 올라가야 됐었던 거죠.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에 올렸었던 빅테크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걔네들은 빠지고, 그리고 그 자금을 그대로 그냥 우하단에 있는 쫌쫌다리 기업들에다가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뒤집어졌어요. 대부분의 섹터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어졌거든요. 빅테크들 떨어진 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반도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런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국 수출 수입 같은 건 알아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 있는 애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문제가 됐고요. ISM 지수가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매주 나오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데 신규가 아니라 연속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요. 이게 지금 예측치가 186만 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187만 7천 명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예측치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게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거 그래프를 좁혀드릴게요. 보시면 코로나 때 확 올라갔었던 게 이게 쭉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서부터 2023년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엄청 눈에 띄진 않지만 스멀스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물론 다른 지표도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만 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미국 시장이 꺾이고 있다. 미국 고용 시장이 꺾이고 있다. 파월 의장이 했었던 말이 사실이구나. 최근에 파월이 뭐라 그랬었냐면, 인플레이션이 기존의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고용 시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신호를 체크를 하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미국 같은 경우는 CPI 기준으로 봤을 때 2%로 못 내려가고 있죠. 당연히 다른 물가들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근데 지금 고용 쪽만 놓고 보면은 이게 스멀스멀 분명히 꺾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해고돼가지고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좁혀보시면 당연히 예측치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얘도 묘하게 지금 최근에 23년도 하반기 정도의 트렌드보다는 조금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미국 시장 또 꺾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시장에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발표되는 게 ISM 지수였어요. ISM 제조업 고용지수인데 이게 약간 쇼크였습니다. 지금 ISM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5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0보다 높다 그러면은 뭐 경기가 좋다, 화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보다 낮으면 대체적으로 조금 다운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 7월 거 예측치가 49였어요. 아주 소폭의 완만한 그런 침체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43으로 쿵 떨어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제가 지금 43에다가 가져다 놨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 코로나 이후로 ISM 제조업 고용지수가 43m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 쾅 떨어졌을 때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처음을 우리가 4년, 5년 만에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상당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PMI. 요거 진짜 중요한 건데, 요것도 빠르게 보여드리면 예측은 48.8이었는데 46.8이 나오면서 추세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는 이미 상당히 많이 둔화됐다라고 하는 거를 시장에 상기시켜 준 거죠. 제조업은 사실 이미 꺾여 있기는 했지만 서비스업이 워낙 상황이 좋았었던 거고 AI 반도체 쪽으로 좋았었던 거고요. 이걸 시장에서 사람들이 느끼면서, 더군다나 어제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냐면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텔의 실적 발표예요. 지금 인텔에 보시면 매출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주당순이익도 그렇고 잘 안 나왔어요. 예측치보다 덜 나왔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생략할게요. 인텔에 대해서 지금 예상했던 분기당 EPS가 0.1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0.02달러가 나왔어요. 이거는 5분의 1 토막이 난 완전 쇼크가 나온 거죠. 사실은 미국 주식 다루는 차원에서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인텔은 뭐 옛날부터 동네 바보형으로 불려서 그랬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인텔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인텔 같은 경우는 IFS, 파운드리 사업의 진출을 조금 세게 걸고, 이게 약간 미국 정부를 등에 업는 그런 경우죠. 근데 그걸 등에 업고 지금 파운드리에 막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얘네가 예전에 한번 접었었던 거를 재진출을 하려다 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TSMC는 너무 많이 앞서 나갔고, 삼성전자가 뭐 아무리 저희가 지금 뭐 삼성전자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0%가 넘는 그런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치고 나가는 동안 인텔은 가만히 있었다가 최근에서야 들어왔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텔 애드가 들어가셔서 인텔 사업 보고서 열어보시면 얘네들이 IFS에서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래도 인텔은 반도체 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인데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저렇게 안 나와 버리니까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동안에는 최근 한 2주 3주 동안에는 경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는 속도보다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더 많이 볼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했었다면,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금리 인하로 인한 호재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악영향이 더 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 보시면 어제 나스닥도 2.3% 떨어지고 S&P도 1.4%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발작한 거고 패닉한 거예요. 이런 시장의 반응에서 그동안에는 자기네들이 보고 싶었었던 금리 인하, 와 너무 좋아, 내가 진짜 4년 5년 동안 이것만 기다려봤는데 라고 하면서 잠깐 들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경기가 빨리 꺾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냈다 던졌다는 얘기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페드워치예요. 지금 보시면 9월에 있을 FOMC에서 원래는 이게 5.55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9월에 무조건 한 번 인하해. 11월에도 지금 제일 많은 표가 5%잖아요. 11월에도 한 번 인하 더 할 거야. 2번 할 거야. 12월에 3번 해줄 거야. 그래서 연내에 지금 앞으로 남은 FOMC 3번에서 한 번씩 해가지고 3번 인하해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보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거를 가볼게요. 각각의 거를 가보면 지금 원래 9월 FOMC 예상치거든요. 9월 FOMC 예상치 보면은 그래도 5.5로 동결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빵 퍼센트가 됐어요. 그리고 아예 9월에 대다수가 한 번 내릴 거야, 5.25로 갈 거야 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아닌데? 2번 내릴 것 같은데? 라고 베팅을 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11월 거 볼게요. 11월 거. 11월 거 보시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25로 그냥 유지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에 한 번 내려주고 11월에는 동결할 거야 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30%. 근데 오늘로써 없어요. 오늘은 전부가 2번 이상 내릴 거야. 심지어 11월에 3번, 그러니까 11월까지 한 번 더 4.75까지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12월 볼까요?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5에다가 5.0% 될 거야 에다가 보팅을 해놨는데 지금은 4.75가 대다수 4.5까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채권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루 만에 이 정도로 확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심리의 변동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냥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미국의 10년물이에요. 10년물. 10년물 보시면 일주일 동안 금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서 너무나 오랜만에 3.9대로 들어갔어요. 4%가 깨졌습니다. 4%가 얼마 만에 지금 깨졌냐라고 하면 마지막에 4%가 깨졌을 때가 이거 거의 1년 전이에요. 작년 11월 막 이랬을 때. 1년 전은 아니네요. 그리고 5년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오랜만에 지금 4% 밑으로 꼬꾸라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고금리에 있었다가 이제는 기준금리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도 오고 하니까 장기금리도 버틸 수 없을걸 이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 심리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와줬다는 얘기고요. 참고적으로 더 보여드리면 2년물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4.1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한 달짜리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심지어 4.8에서 내려왔잖아요. 4.8에서 4.1이면 이거 2년물 이거 채권 가격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채권 가격도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 지표가 꺾여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호재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굉장히 상황이 좋았으나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뭔가 매도의 움직임이 쏠렸었다. 그러면 이 미국 시장 때문에 한국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국 시장 보시면 코스피부터 보실게요. 코스피 보시면 올라간 애가 없어요. 지금 코스피 상위 26개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게 코스피, 포스코 퓨처엠, SDI, 엔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던지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살짝 쏠려가는 그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지금 내려보시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 섹터만 골라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떨어졌죠. 물론 특히 더 떨어진 섹터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요, 쫙 떨어졌어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떨어졌네, 고를 게 없을 정도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업종으로 한번 볼게요. 업종으로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참 암울한데 업종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떨어진 게 짜라란 여기죠. 이렇게 밑에 3개죠. 가장 심각하게 떨어진 애들이에요. 자, 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박살이 났어요. 자, 코스닥에서 등락률 기준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애들, 위에서 좀 눈에 띄는 애들 골라볼게요. 퀄리타스 반도체, 테크윙, 하나머티리얼즈, STI, PSK 홀딩스,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다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이에요. 코스피에서도 볼까요? 코스피에서도 떨어진 애들 순도를 보면 현대일렉트릭 박살났죠. AI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같이 오른 애예요. 이수페타시스, 전기 쪽이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죠. 유리기판으로. 일진전기 변압기죠. DB하이텍 반도체죠. SK하이닉스 10% 떨어졌어요. 더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떨어졌네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주가가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이 어제 그 미국 시장을 맛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했느냐라는 걸 보면 저는 뭐가 딱 바로 보였냐면, 자 보세요. 정리된 거 보실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천억 던졌어요. 코스닥에서 1,500 던졌어요. 선물도 팔고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도 팔아요.
재밌죠? 풋옵션도 판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풋옵션은 시장이 하락에 배팅할 때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풋옵션, 콜옵션 가리지 않고 팔았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냅다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장을 잠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승이고 하락이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배팅할 필요가 없이 오늘 하루의 움직임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을 잠깐 떠나 있어야겠어. 나 모르겠어.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감잡고 내 포지션 확정하기 전까지 일단 떠나, 일단 빼. 요게 지금 보여줬었던 얘기입니다. 이걸 더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게 뭐냐면 오늘 8월 2일 보세요. 코스피에서 움직임 보세요. 개인 외국인 기관 보시고 프로그램 기준으로도 지금 비차익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일단 다 뺐단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뺐단 얘기예요. 선물도 매도를 내요. 콜옵션도 매도를 내요. 외국인들. 풋옵션도 매도를 냅니다. 근데 재밌는 거 이게 7월 30일이랑 똑같습니다. 7월 30일이랑 똑같아요. 7월 30일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건 살짝 차이 나고 그리고 7월 30일에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쫙 나오고요. 선물도 외국인 매도 쳤죠. 콜옵션도 매도 치고요. 풋옵션도 매도 쳤었던 게 7월 31일. 7월 30일의 움직임이랑 수급 동향이랑 오늘의 수급 동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7월 31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7월 30일 날 1%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과대 낙폭이 돼가지고 3.65 올랐었다는 거죠. 요 사이에 반도체가 잠깐 하루 기분 좋았었던 날은 있지만 지금 양일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쾅 하고 떠나가는 그런 자리가 코스피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7월 30일 날 떨어졌죠. 8월 2일 오늘 본격화되면서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완전히 만들어가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이 하락폭에 대해서 기분 좋게 받았을 거냐? 뭐 저는 기분 좋게 받기는 했습니다만 결코 기분 좋게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약간 비자발적으로 매도가 터져 나오니까 받아줬었던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제 고객분들은 제가 계좌를 조금씩 보여드리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반도체 쪽에 익스포저, 반도체 쪽 비중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제로 제 계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보통 제 계좌는 시장이 떨어질 때 많이 안 떨어지는 편인데 저도 오늘 제 계좌가 3% 이상 마이너스가 났을 정도로 조금 많이 떨어졌었고요. 근데 3%가 마이너스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아침부터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뭘 했냐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저는 계속 줍줍했어요.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일단 밸류에이션을 해보시면 그렇게 비싼 기업들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비싼 기업들 막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한미반도체가 됐든 테크윙이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에는 저는 투자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어서 이런 시장에서 과도하게 소부장이 떨어져 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안 담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최근에 현금도 모아둔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매수를 태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야, HBM이 꺾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다운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반도체 사이클을 겪어보면서 아직까지 반도체 사이클의 모든 상승 사이클은 안 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HBM 쪽에서의 사이클은 분명히 왔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사이클은 충분히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거시 반도체 쪽의 사이클이 오려면 보통 두 가지 기업들이 마지막에 오릅니다. 장비 업체들이 마지막에 오르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PCB 기판 업체들이 오르거든요. 근데 올해 보시면 HBM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물론 너무너무 올랐지만 전통 반도체인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그리고 기판 업체들은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미국에서 경기 꺾이는 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저는 미국 시장 어차피 저는 글로벌리 미국을 상관하지 않고 글로벌리 경기 침체로 인해서 PC, 랩탑 이렇게 반도체 쪽 결국엔 이 수요가 떨어지는 거는 저는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특히 한국 시장을 더 반영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그동안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 경제도 누워있고 뭐 일본 경제도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일본 경제가 엄청 좋은 건 또 아니고 유럽도 결결거리고 있고 위에서 밑에서 다 전쟁 나고 있고 미국 경제 혼자서만 버티던 게 지금 최근에서야 이제 빠질까 말까 하는 그 각을 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차원에서 저는 소부장 업체들이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담았고요.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래도 적정한 가격대에 들어와 있는 혹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담았었기 때문에 걱정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여기서 더 물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조금 담았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다 소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털어서 오늘 조금 매수로 대응을 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오늘 하락했으니까 바로 반등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 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을 재는 전략을 통해서 제 계좌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밸류 인베스팅을 통해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제 계좌를 운용해서 또 자산을 증식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세워놨었던 전략에서 그냥 행동 패턴이 나와서 이렇게 매수를 대응했다라는 것만 전달드릴 뿐 여러분들께 제가 뭐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저 시장에 대한 제 뷰만 말씀드린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